맥락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산업을 대표하는 전문가를 모시고 그 산업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루체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요, 로봇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로봇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도 로봇 스타트업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간형 경쟁 로봇이 좀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피지컬 AI 시장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죠. 팀장님 모셔봤습니다.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시장이 잘 가서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AI에 파생된 관련된 산업군들의 주가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이렇게 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 때문이라고 보실까요? 네, 역시 이제 AI 산업의 확장의 끝 아니면 이제 중간 지점은 로봇이다라는 시장의 인식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AI 열풍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챗 GPT에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LLM 기준으로 이제 성장을 하다가 이제 학습과 추론이 같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추론이 더 중요하다라고 넘어가면서 CPU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에이전틱 AI로 가는 과정이죠. 근데 이 에이전틱 AI 시장이 오게 되면 결국은 스스로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는 AI 인공지능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에 가장 필요한 게 이 추론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이전틱 AI가 지금까지는 이제 PC 안에서 컴퓨터 안에서만 작동을 했다면 그게 이제 피지컬로,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서 행동할 수 있는 단계, 이게 바로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틱 AI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기술들을 로봇으로 이제 이식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그게 이제 최근에 로봇주를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추론 능력이 고도화됐을 때 휴머노이드 로봇의 중요성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법적인 부분도 좀 있는 게 요즘에 노란봉투법이 많이 좀 도입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근로자의 파업이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개념이 확대되는 건데 그러니까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본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하청업체에 이제 일감을 주죠. 근데 그 하청업체에 재하청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재하청업체는 원래 원청의 파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직접적으로 고용한 하청업체에 이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원청업체로는 그 힘이 닿지가 않습니다. 근데 노란봉투법은 이런 재하청업체 혹은 재재하청업체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들이 좀 부여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뉴스에서 보시는 대로 파업 이사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삼성전자도 요즘에 이제 실적이 좋아서 성과급을 올려달라 이런 식으로 파업을 하고 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 CU 관련된 기사들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파업이 확대되면서 기업이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산업 현장에서 로봇을 쓰고자 하는 수요는 꾸준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봉투법이 없었어도 로봇 시장은 성장을 했겠지만 노란봉투법이 도입되면서 로봇의 성장 속도가 더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시장은 누가 뭐래도 반도체 주도의 시장입니다. 오늘 SK하이닉스도 거의 1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이 보였고 이러다 보니까 성장주의 투심이 개선될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주가 전체 성장주를 사실상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이 우상향을 보일 때는 가치주보다 성장주가 강했어요. 근데 로봇주가 기존에 이제 성장성을 선반영하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주가 조정이 고점 대비 한 20% 정도 나오면서 현재 구간에서 눌림목을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가 앞으로도 시장을 계속 선도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가 피지컬로 구현되는 이 로봇주에도 수급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성장주의 수급 확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직접적인 수급 면에서는 ETF 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시면 ETF, 그러니까 로봇 관련된 ETF들이 굉장히 좀 많이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타이거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라는 ETF도 출시가 됐고요. 또 에이스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탑2 플러스라는 종목군들이 신규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로봇 ETF들이 꾸준하게 신규 상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로봇 ETF가 당연히 로봇주를 담을 것이고 또 그 수급 효과로 인한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로봇주의 반등에 좀 힘을 보태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로봇 관련된 기업들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그 요인들을 함께 짚어봤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던가 시장,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는 거, 뭐 성장주에 대한 투심 개선, 그리고 ETF에 대한 기대감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기술력을 입증받아서 그게 또 실적으로 찍혀야지 또 시장에서는 인정을 해주는 것 같은데 국내 로봇 기술을 좀 보게 됐을 때 사실 미국과 비교했을 때는 기술력에서 조금 뒤처지지 않나,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훨씬 저렴하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래서 실제로 미국과 중국이 현재 로봇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살짝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기는 한데 물론 기회들도 있다라고 봐요. 일단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를 보면 그러니까 글로벌 로봇 소프트웨어의 40% 이상을 미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성장률은 연평균 30%예요.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도 로봇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은 미국에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뻗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고요. 오픈 AI, 그다음에 구글 딥마인드,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이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것은 뭐 쉽게 그러니까 PC로 얘기하면 그냥 윈도우를 초기에 설치하는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로봇이 기본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초기에 프로그래밍을 하는 겁니다. 그럼 로봇이 뭔가 움직이거나 물건을 짚거나 아니면 이동시키거나 들거나 이런 행동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행동들에 대한 세팅값, 이게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인데 이 시장을 미국 빅테크들이 거의 장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 중국 쪽에서의 역할은 뭐냐? 중국은 소프트웨어는 이제 미국보다 조금 달리긴 합니다. 하지만 트랜스포스가 지금 판단하기에 그 중국 업체들의 글로벌 로봇 출하량 9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10대의 로봇이 나온다면 그중에 9대는 현재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에는 휴머노이드 기업이 150개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로봇 산업이 일찍부터 생태계를 형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중국에서 가장 이제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이 유니틀인데 글로벌 점유율 32%, 3분의 1을 이 기업 하나가 점유를 하고 있고요.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최근에 밸류 평가를 했는데 약 10조 원 정도의 밸류 평가를 받았고요. 앞으로 몸값은 꾸준하게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웨어 부분은 미국의 장악력, 그다음에 하드웨어는 중국의 장악력이 큰 상황에서 저도 이제 국내 로봇 업체의 위치가 어딜까 약간의 이제 고민이 있었는데 기회를 찾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면 미국이 중국과 손잡을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미국은 중국을 로봇 산업에서 굉장히 견제를 합니다. 그래서 로봇의 어떤 분야에서도 중국산 부품조차도 쓰지 않기를 원해요. 물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중국산 부품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더 이상 확장시키기가 어렵고 미국 정부에서도 중국 부품 쓰는 것들을 계속해서 견제를 할 겁니다. 그럼 미국이 그런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하드웨어 파트너를 찾을 때 결국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한국은 누가 뭐래도 제조업 강국이죠. 그래서 한국의 뭐 수출 상위 비중을 보면 반도체, 선박, 자동차 다 제조업 기술입니다. 그래서 품질 면에서는 일단 중국에 조금 앞서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파트너로서 한국을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미국과 어떻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이어나갈 것인가에 그 국내 로봇주의 그 방향성, 성과 이런 부분이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긍정적인 이슈가 그 로보티즈인데 그 지난달에 저가 휴머노이드 AI 사피엔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놀라웠던 것은 가격이거든요. 이게 1,000만 원 초반대에 이게 출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가 로봇을 선도하고 있는 중국의 유니트리, G1과도 어느 정도 경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성능 비교 평가에서 이 AI 사피엔스가 조금 더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저렴하게 휴머노이드를 만들 수 있었을까?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로봇에서 가장 비싼 부품은 액추에이터입니다. 감속기라든지 구동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액추에이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2차 전지가 가장 비싼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로봇에서는 액추에이터가 가장 비쌉니다. 원가의 60%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로보티즈는 이 액추에이터 내재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97%를 이제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그러니까 3% 정도의 부품만 외부에서 조달하고 97%는 자체 생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원가를 급격하게 줄였다는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액추에이터 내재화 이 부분을 성공하는 로봇 업체가 현재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후 범용 휴머노이드는 물론 기능도 중요하지만 가격 경쟁력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액추에이터, 감속기라든지 모터 이런 부분들을 어떤 업체가 선도적으로 내재화하는지 그런 부분을 보시면 투자에 대한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기술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양국이 기술 경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우리도 분명히 돌파구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분위기가 지난주에도 느껴졌던 게요. 젠슨 황의 딸이죠. 엔비디아 메디슨 황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해서 뭐 여러 그 기업인들과 만나고 여러 이야기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메디슨 황이 엔비디아의 그 로봇 관련된 부분의 이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또 로봇 산업에 또 도움이 될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 오갔을까요? 네, 그래서 아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손잡을 업체는 사실 한국 빼고는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으로의 빅테크 미팅이 이 메디슨환 이슈 말고도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로봇주가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을 만났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두산, LG전자 이렇게 많은 기업과 미팅을 했는데요. 현재 두산 같은 경우에는 두산이 개발 중인 로봇 운영 체제 그리고 엔비디아의 그 AI 인프라를 연계하는 플랫폼 구축 같은 방안들을 논의를 했습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는 엔비디아가 제공하고 그 몸통 역할은 이제 두산이 제공하는 이런 형태의 협업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이 말 그대로 그냥 주요 하드웨어 파트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엔비디아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직접 로봇을 생산할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글로벌적으로 로봇 시장이 확장됐을 때 그 두뇌, 그 플랫폼 역할은 우리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플랫폼을 이식시킬 몸체를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로봇 제조사를 이제 엔비디아 생태계에 편입시키겠다라는 거고, 로봇 제조사들이 이제 지능형 로봇을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AI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범용 파운데이션 모델을 적용하고 또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서 가상 시뮬레이션 이식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 범용 파운데이션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윈도우처럼 세팅을 해서 기본 동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고,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디지털 트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뭐 자율주행으로 얘기를 돌려보면 그러니까 테슬라의 자율주행, 그러니까 FSD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청난 실제 운행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구성을 하거든요. 근데 엔비디아의 자율주행은 그만큼의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테슬라랑 경쟁하냐? 그게 바로 디지털 트윈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가상 세계에 자동차를 하나 놔요. 그리고 장애물이랑 이런 것도 똑같이 세팅을 합니다. 거기서 수만 번, 수십만 번, 수억 번을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오류들을 제거해가면서 자율주행 능력을 키우는 거죠.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이 로봇에서도 똑같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활용해보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가상 환경에 이제 로봇을 만들어요. 그리고 로봇이 지나다니면서 어떤 행동들을 할 때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개척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디지털 상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수억 번 반복하면서 현재 로봇 플랫폼이 엔비디아에 생겼고 이 기술 자체가 글로벌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여기서 그 눈여겨봐야 될 기업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와의 AI 로보틱스 협업이 가장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 홈로봇 LG 클로이드에 그 엔비디아의 로보틱스 플랫폼인 아이작을 결합하는 방안을 이번에 심도 있게 논의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역시 똑같아요. 네, 클로이드의 두뇌를 이제 엔비디아가 제공하겠다. 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클로이드를 자율적 판단과 행동이 가능한 홈 파트너로 진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클로이드도 중요한 게 가정용의 경우는 가격이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 뭐 빨래나 설거지 이런 것들을 담당한다고 했을 때 1,000만 원 정도를 투여해서 로봇을 사고자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때문에 앞으로의 로봇 사업에서 또 LG전자를 가장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LG전자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그렇다면 LG그룹 차원에서 로봇 관련된 산업을 또 어떤 식으로 꾸려 나갈지도 궁금한데요. 그렇다면 팀장님께서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LG를 이제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기술력도 기술력인데 다른 로봇 기업과는 노리는 시장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뭐 틈새 시장, 다른 시장을 노린다. 이 부분에 포커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는 우선적으로 공장에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옵티머스도 마찬가지. 공장에 투입된 용이죠. 최근에 피규어 AI에서 피규어 03을 개발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는 가정에 투입될 수 있다고 했지만 일단은 공장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로봇들은 완전한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사람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공장용 휴머노이드는 사람과 비슷하게 생겨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과 섞여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혼자만 이질적으로 생겼으면 사람 사이에 섞여서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완전한 휴머노이드 형태를 띄어야 됩니다. 근데 LG의 클로이드는 달라요. 일단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이제 박히고 손도 굉장히 깁니다. 이게 이제 가정에서만 쓰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쓰는 로봇이 굳이 걸어 다닐 필요는 없거든요. 바퀴로 굴러다녀도 충분합니다. 공장에서는 굴러다녔을 때 문제가 많겠죠. 턱도 있고 계단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LG전자는 철저하게 가정용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고요. 로봇 전용 액추에이터 악시움을 공개를 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로봇의 내재화 그리고 가격을 떨어뜨리려면 액추에이터 내재화가 핵심이다. 근데 LG전자는 아시다시피 가전의 명가예요. 70년간 가전의 모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로봇의 모터도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많이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악시움이라는 모델을 일단은 공개를 했어요. 이게 이제 LG의 자체 액추에이터고요. 향후 액추에이터의 이제 B2B 부품 사업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액추에이터를 LG전자의 로봇에 넣는 것은 당연하고 이 액추에이터 자체도 이제 팔겠다. 그러니까 로봇 사업에 신규로 뛰어들고 싶은데 액추에이터 기술 확보가 어려워서 못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게 액추에이터를 팔겠다라고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익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또 그룹 내에서 그 로봇 밸류에이션에 대한 통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LG전자가 로봇의 하드웨어를 통합할 수 있고요. 로봇에는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죠. 그럼 이 로봇 배터리를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급합니다. 실제로 LG의 클로이드에도 LG 엔솔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로봇 배터리는 또 다양한 성능과 크기에 맞는 팩 기술이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셀 업체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삼성 SDI, 엔솔, 그다음에 뭐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군들 복합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LG 이노텍이 또 로봇의 라이다와 카메라 모듈을 공급을 합니다. 로봇에 카메라가 들어가야 되는 건 뭐 당연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가 로봇 전용 디스플레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부분에 디스플레이 패널을 탑재해서 사용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거예요. 끝으로 LG CNS가 이 모든 것을 총괄합니다. 그러면 LG전자,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LG CNS까지 그룹사 이 5개가 합치면 로봇 사업을 통합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룹 내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의 장점, 커뮤니케이션도 빠르고 가격도 낮출 수 있겠죠. 이게 지금 LG 로봇을 보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재화된 액추에이터 기술을 가정용 로봇에 이식시키면서 이게 보급화되는 순간 충분히 레벨업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그룹의 그룹사들을 쭉 보니까요. 로봇 관련된 생태계에서 경쟁력을 충분히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서 로봇하면 대표적인 그룹사가 현대차그룹 빼놓을 수 없죠. 선도적으로 로봇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현대차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이 도대체 언제 상용화가 될까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살짝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제 공장에 많이 투입이 됐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차에서 밝히고 있기로는 올해 말 정도에 본격 투입될 것 같고 지금도 투입이 돼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쓰는 건 아니고 아직은 이제 테스트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8년부터는 대량으로 투입이 되고 2030년까지는 연간 최대 3만 대를 생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생산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월 4대 정도밖에는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가야 될 길은 좀 멀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두뇌는 이제 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제미나이의 로보틱스 기반 AI가 탑재돼 있어요. 그래서 두뇌는 구글의 딥마인드가 공급하고 있고요. 로봇의 지각과 추론 그리고 도구 사용 능력이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부품 이동이라든지 단순 작업에 쓰다가 후에는 사람이 하는 고난이도 작업, 특히 자동차 조립 공정에 쓰이는 순간 현대차의 원가는 크게 떨어지겠죠. 지금 테슬라도 이 부분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시화되는 시기는 2028년 이후에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현대모비스가 액추에이터 로봇 손을 공급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액추에이터 내재화, 현대차도 가능해요.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그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현재 아틀라스 배터리는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이 원통형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 LG전자, 현대차그룹, 그다음에 테슬라 여기에 배터리를 다 넣습니다. 그래서 로봇 시장이 성장할 때 배터리 부분에서는 LG 엔솔이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지금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기업 가치를 한 30조 원 정도 평가받았는데 최근에는 50조까지, 정말 크게는 100조까지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장 시점에서는 몸값이 확실히 높아질 것 같으니까 지금처럼 현대차 그룹주가 조금 부진할 때 한번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분을 보면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56%를 HMG 글로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HMG 글로벌을 현대차가 50%, 기아가 30%, 현대모비스가 20%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분 가치로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룹 내에서 현대차를 탑픽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밸류상으로는 또 기아가 PER 7, 8배밖에 안 돼서 가장 싸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에 모멘텀을 둔다라고 한다면 또 기아를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다 아주 부담스럽지는 않은 구간이니까 현재 위치에서 보시면 또 로봇주를 투자하시는데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력이 독보적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특히나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그 기회를 모색할 만하고, 그룹사 측면에서도 밸류체인이 잘 갖춰진 그룹사들은 좀 지금부터 로봇 산업들을 꾸준하게 키우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LG그룹과 현대차그룹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현진 팀장과 함께 로봇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